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습관적으로 나 자신보다는 주변이나 외부 조건에 먼저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의 본질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 해결의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분노도 불안도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게 됩니다. 뭔가 괴로움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는 주변이나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된 겁니다.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을 자려는데 호흡곤란이 찾아온 중년 여성 A씨의 사연입니다. 가슴이 너무 갑갑해서 얼른 집 밖으로 뛰쳐나가 한참 후에야 겨우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1년 가까이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생겼고 또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A씨의 증상은 전형적인 불안장애입니다.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 불안을 우리 몸이 감당하기가 버거워지면 자율신경을 통한 신체화 반응이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몸뿐만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그 내용과 번지수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A씨는 시댁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소통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신혼 초부터 강팍한 시부모의 성정과 가치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합니다. 단적으로 한 번은 집안 잔치 때 A씨가 빨간 립스틱을 발랐다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A씨에게 경망스럽다, 당장 지워라 라면서 크게 혼을 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도 중재자 역할보다는 오히려 시댁의 가치관을 평소에도 옹호하기만 한답니다. A씨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건 짐작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 A씨는 시댁이 문제라서, 남편이 문제라서 라는 결론만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시댁과 남편은 10년이 지나도 조금도 안 바뀝니다. A씨는 결국 아무런 해법도 없이 그저 약만 먹으며 버텨왔던 겁니다. A씨의 호흡곤란과 불안장애는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닙니다. 심리적 갈등이 반복되니까 몸이 견디다 못해 댐이 무너지듯이 터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약물 치료만 하기보다는 문제 원인을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A씨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남편이나 시아버님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럼 치료를 받아도 과연 제 병이 좋아질까요? 라고 말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A씨만 해도 립스틱 바르는 게 내 친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시댁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도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나. 내 남편은 또 왜 시댁 편만 드나. 그래서 내가 힘들어진 거고 그래서 내가 호흡곤란이 온 거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나 시댁부터 고쳐야 할 것 아니냐. 100번 양보해서 내가 상담을 받더라도 나를 돌아보는 치료가 뭐 중요하냐. 나는 피해자일 뿐인데 대신에 내 남편이나 내 시아버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부터 가르쳐줘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까지 힘들어진 피해자니까 가해자인 내 주변 사람들이 상담을 받든 성격을 뜯어 고치든 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나 A씨가 당장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치료를 받는 걸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주변 사람이나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일까요? 내 마음부터 돌아보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환자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왜 억울하게 치료받고 나를 바꿔야 하나는 식이죠. 그러나 바뀌지 않을 걸 바뀌기만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내 마음만 더 고통스럽죠.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아무리 내가 걱정하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도 올 비는 오는 겁니다. 그럼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걱정할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어쩔 것인가 대책을 고민하는 게 내 몫인 거죠. 비 오는 하늘을 원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건 주변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바꿔서 좀 더 유연한 나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로 예전보다 내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덜 상처받는다면 결국 누가? 내가 좋은 거죠. 억울할 게 아닌 거죠. 주변 상황은 여전히 동일해도 내 적응력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못 살겠다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구나 라며 내가 적응력이 커지면은 그로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는 거죠. 자, 다시 A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씨의 스트레스는 결국 남편과 시부모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고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말도 못하고 계속 참기만 해왔기에 이 상황까지 온 것이겠죠. 이런 심리적 불편함이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날 남편과 언쟁을 벌였고 그날 밤 처음 호흡곤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럼 A씨는 도대체 왜 계속 참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살아왔는가라는 문제를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A씨는 지금껏 이를 자신의 마음에 제대로 물어보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저 남편이, 시아버지가 문제라는 결론만 내리고 있었던 거죠. 왜 안 물어봤을까요? 그 질문이 보통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든 이해관계의 문제든 어떤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 인간은 이를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해버립니다. 그럴수록 무의식으로 밀려난 불안 내용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쫓아와 괴롭히는 겁니다. 회피하고픈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A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결혼할 때 시부모들이 해준 것입니다. 또 남편이 몇 개월 쉬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다 대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들은 아들 며느리에 대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지죠. 마음대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죠. 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례하게 사사건건 지적당하는 게 기분 나쁘죠. 하지만 하지 말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한다는 거죠. 이거 너무 부당한데 라고 생각하면 A씨의 무의식 한편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고 일어날까요? 내가 이러다가는 경제적 도움을 못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A씨는 이제 전세 계약이 또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남편 월급으로는 또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된 겁니다. 결국 A씨의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시아버지의 호주머니죠. 그런데 그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자니 어떨까요? 시아버지 성격상 더 무례하게 나오겠죠. 이걸 생각하니 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자, 그럼 시부모가 돈 줄 것도 다 주면서 티도 안 내는 그런 시부모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당장은 그렇겠죠. 물론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시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의 시부모는, 내 시부모는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할 겁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필요할 때마다 척척 잘 지원해주면서
무례하지도 않고 인자하신 시부모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큰 착각입니다. 어쩌면 그건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하고 매사에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잔소리도 안 하는 시부모한테 그냥 그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 하러 밖에서 짐 빠지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 다니고 할까요?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A씨가 정작 마주봐야 하는 불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아버지가 무례하냐 안 하냐, 남편이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지금까지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가장 큰 본질이었던 것처럼 여겨왔던 겁니다. A씨의 문제는 지금 40평대 전세금을 빼면 주변 30평대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도 모두 긴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과 똑같이 살고 싶다. 그러려면 시아버지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 받으면 나는 더 큰 무례와 푸대접을 감수해야 한다.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대가는 싫고 어떻게 이익만 쏙 빼내올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니 방법은 없었죠. 그를 돌아보기가 괴로우니 시아버지와 남편의 문제로만 시선을 돌려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갈등들이 A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부모에게 의존하는 가장 좋은 명분이 뭘까요? 바로 자녀들 교육비 명목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냐, 내 아이 학원비며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다. 공부 열심히 하고 뒷바라지 하는 건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도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 그런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요즘은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수라더라. 이렇게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죠. A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껏 40평대 살았으니 전세금이 올라도 어떻게든 40평대로 옮겨야 한다? 대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시어른 노릇하는 건 하기 싫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똑똑히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기 싫으면 시선을 엉뚱한 데다 고정시킨 채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그리고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례했던 주변이 저절로 달라져서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 병도 낫기를 기다린다면 이는 죽기 전까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죠. 대신 나의 내적 갈등을 조금은 더 정확히 진솔하게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좀 더 유연한 나로 바뀔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분노와 불안은 좀처럼 바뀌기 어려운 객관적 외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 자신의 내적 갈등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지름길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도저히 해법이 없이 막다른 길에 막혔다 싶을 때일수록 이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